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양국성 기자입니다. 자, 작년 8월 이후로 줄곧 하락하던 전국 아파트 값이 올해 5월 이후로는 서울의 강남 3구부터 이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한 게 아닌지 이런 데이터상으로 한국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몇 개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 고민하신 분들은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10년간 건설과 부동산 부문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면서 국토교통부 대체투자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신 최상욱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유튜브 채부심을 운영하는 최상욱입니다. 예, 유튜브 채부심 운영하고 계신데요. 채부심이 어떤 야구 같은데요? 부동산 심부름센터입니다. 부동산 네. 심부름센터. 네. 그러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심부름을 해주고 계신가요? 심부름 지금까지 채널 개설 1년 반 동안 딱 한 건 했는데 그 서울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유원 서초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홍보가 덜 된 것 같다. 그래서 리모델링 홍보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홍보 영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국내 리모델링 전문가도 찾아가서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좀 환기를 시키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채널을 이제 보면 적극적으로 평소에 인장기도 올려주시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부동산 심부름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시면서 메일을 보내보시면 되겠네요. 네, 예. 뭐 댓글에 이렇게 뭐 어떤 요청을 남기시는 경우에 저희가 뭐 특정하진 않지만 그걸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사실 이 대표님 모시게 된 게 원래 증권사를 이제 나오셔서 이제 네. 이 자영업의 길로 이제 사업의 길로 가시게 됐는데 이제 현재 유튜브 채널 채부심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인 최상욱의 아파트 가치엔 가격 연구소 또 예.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이 연구소라고 하니까 또 네. 이제 평소 아파트의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되게 세밀하게 보실 것 같아서 네네. 요즘 아파트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즘 아파트 장은 작년하고 정말 180도 달라져서 올해는 상당한 강세장 분위기가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지수로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2017년 기준으로 지수 100이라고 했을 때 2021년 연말에 지수 기준으로 180까지 그러니까 지수가 80% 상승했으면은 코스피가 뭐 2000에서 한 3600 갔다는 거니까 엄청난 그 상승이었고요. 그 180까지 갔던 게 작년에 한 번에 22% 하락을 해가지고 140까지 빠졌다가 올해 154까지 왔으니까 예. 그래도 바닥에서 지수 기준 10% 이상 반등한 거고 네. 개별 실거래 단지들은 거의 20% 이상 반등한 그런 단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 이상 반등한 단지는 역설적으로 작년에 마34라 그래가지고 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났으니까 그렇게 반등한 거지만 올해는 상승률이 상당히 크고요. 지수 기준은 서울은 6% 정도 네. 상승했고 그리고 수도권은 2%, 3% 정도 네. 그리고 인천도 그 정도 상승했고요. 반대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광역시에는 1, 2% 반등에 그쳐가지고 이런 반등장도 약간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게 현재 그렇군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부동산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이걸 궁금해 하거든요. 네.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좀 안 좋았고 금리도 높아져가지고 이게 반등을 할지언정 일시적 반등이다. 대세 상승장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아니면 또 강세 쪽에서는 이건 대세 상승장을 전하는 게 맞다. 바닥 찍었다. 이렇게 보시는 의견도 있는데 어느 쪽이 좀 저도 대세 상승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쪽이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주택도 결국 수요 공급인데 그 수요라는 게 소득이랑 대출이거든요. 근데 대출이 작년부터 DSR 기준이 좀 빡빡해졌고요. 그리고 현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원리금 상환이 40%를 넘어가면 안 되게 좀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2년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가계 전체가 DSR 40%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녹아버려요. 수요가 녹은데 매도가 살짝만 나오니까 그냥 완전 시세가 붕괴되는 수준으로 가격이 자유낙하했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그러니까 반년에 22% 정도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연초부터 좀 프로그램을 돌렸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잘 아시는 특례 보금자리 론 같은 거고 그게 규모가 44조 원이나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보통 전성기 때 1년에 120조 정도 그리고 못 빌리면 60조 정도 나왔는데 한 상반기에만 40조 쓴다는 건 연율 80조 쓴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평년치의 대출 증가를 특례 보금자리론이 커버를 하겠더라고요. 물론 그게 전부 매수가 아니라 절반은 종전대출 상환이지만 어쨌든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종전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분한 형태로 간다면은 시장이 다시 그러니까 수요의 힘으로 그렇게 강세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 페이크 강세장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다만 6월부터 가계대출이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확실히 마중물 역할을 확 하다 보니까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가 확 늘더라고요. 그래서 6월, 7월에 조금 이런 강세 분위기가 더 나타나는 것 같고
네, 특례론도 어차피 9월부터는 소진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은 시장금리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 4분기로 가면 갈수록 다시 좀 수요가 위축되기 시작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사용했던 특례론은 결국 내년 소득 성장률을 땡겨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년 같은 경우에 다시 수요 공백기가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의 강세장이 뭐 추세적인 강세, 대세 강세라기보다는 그냥 급락기에 방어 프로그램이 돌아갔고 그게 작동을 잘해가지고 시장을 돌려 세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률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 중 하나인 특례보금 자리론도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상당한 이제 마중물을 부어줬다, 유동성을 공급 많이 해줬다 이렇게 보고 예. 있군요. 사실 이 대표님 모시게 된 오늘 이유는 그래서 아파트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거죠. 그래서 아파트 이 가격 오면 사라 명쾌한 제목으로 책을 신각 내주셔서 이제 내돈내산으로 책을 산 다음에 오늘 뭐 초청을 모시게 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것 같은데 이 가격 오면 사라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그 아파트에 사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네네. 가격인데, 그래서 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이 가격 오면 사라라는 전략, 어떤 가격이 왔을 때 뭔가 산다는 거는 투자자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가야 돼요? 일단 전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으니까 최근에 뭐 반도체가 각광인데 SK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를 오래 보셨던 투자자들은 그냥 하이닉스 주가가 PBR 0.8배 정도 되면은 매입을 하고 바닥 가격이고 그리고 PBR 1.6배가 되면 매도를 하거든요. 그거는 0.8배에서 1.6배라는 그 밸류에이션 밴드를 20년 넘게 유지해왔기 때문이고, 그 밴드가 가장 높았을 때는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가장 좋았었을 때예요. 그 노트북 사이클, 2006년에 노트북 사이클, 그 다음에 2010년에 아이폰 사이클, 2017년도에 서버 디램,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 사이클, 그리고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AI 사이클, 이런 거대 사이클이 올 때마다 하이닉스 주가가 밸류에이션 밴드에서 위쪽으로 향했고요. 그리고 침체가 오게 되면 아래로 향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어떤 기준 되는 게 중요한데, 주택에서 저는 그 기준을 전세 가격으로 잡고, 전세 가격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냥 완만하게 상승하는 거 있는데, 주택 가격은 전세 몇 배 이렇게 표기가 되다 보니까 서울 기준으로는 바닥이 1.3배, 네. 전세 1.3배고 고점은 2.6배였어요. 바닥은 언제였냐면은 지난 1990년대부터 주택가격 밴드를 쫙 그려보면은 바닥일 때가 2016년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전세 1.3배였고 잠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세 8억인데 매매가 10억 4천이었어요. 네. 10억 4천 11억. 이게 진짜 네. 엘스 34평 기준으로. 네. 그리고 전세는 그때가 8억이었는데요. 2016년에. 중간에 코로나 있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와서 지금 예를 들면 11억 원이라고 한다면은 현재는 매매가가 23억 넘어가니까 네. 2.2배 정도 되는 가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전체 시장에서 가장 밸류 높았던 때는 08년도였거든요. 0708년. 그때가 최대 2.6배까지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1.9배 넘어가면, 서울이 1.9배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비싸다고 부를 법한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비싸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비싸도 얼마든지 더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현재 이렇게 높은 주택 가격이 어쨌든 인위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전세 몇 배인지로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렇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전세 1.5배가 장기 평균 가격이에요. 예. 그리고 부산은 현재 전세 1.7배가 그냥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라는 아파트가 1.7배보다 높으면 좀 비싼 축에 속해요. 그러네. 그리고 대구는 전세 4억이면 6억이고 부산은 4억이면 6억 8천이고요. 네. 경기도는 전세 4억이면 경기도도 1.7배니까 6억 8천 정도 되고요. 서울이 지금 평균 2배 받고 있습니다. 4억이면 8억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서울은 전세 4억이 아니라 소위 전세 뭐 7억이면 14억 받고, 이게 마포, 강동구 아파트가 네. 전반적으로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 대비 몇 배 이렇게 받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되게 명쾌합니다. 전세가의 배수를 기준으로 이제 네. 현재 매매가를 좀 판단하면 된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러면 전세가도 사실 매일 변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의 몇 배 정도로 이제 적정 가치를 산정하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전세가는 매번 바뀌는데 이건 어떻게 좋은 전세가인지 판단하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예. 사실 전세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막 주는 돈이 아니고 그 부동산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서 매기거든요. 특히 그 단지만 매기는 게 아니라 동호수까지 다 반영해서 네. 전세가 매겨져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세의 기저에는 월세가 있어서 그 결국 전세를 매기나 월세를 매기나 우리가 임차료를 매긴다는 건데,
그 임차료라는 게 그 임차 대상 주택의 컨디션을 보고 매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합의한 금액이 되는 거고, 그 합의한 부분에서 저는 월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써가지고 환산되는 전세 가격을 토대로 몇 배를 곱해라 이렇게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냥 실무적으로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그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그 비율이 시장 전 월세 전환율이라는 건데, 결국엔 오래 있다 보면 다시 그냥 시장 전세 가격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전세 평균액, 그냥 어떤 한 금액만 하면 오차가 크니까 뭐 한 달 평균을 내시던가 아니면 3개월 평균 정도를 내시면서 그 전세 평균 금액의 몇 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무적으로는 이제 평균적으로 1개월 내지 3개월에 네. 전세 시세를 이제 평균을 내신 다음에 그거의 배수를 이제 적정 배수 곱하면 이제 지금 현재 뭐 매수를 하시거나 파시려는 아파트가 적정 뭐 매수가인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다. 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네. 이제 하나만 조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전세 3억에 살고 있다가 보증금을 낮춰서 1억을 주식을 하고 싶어서 요즘에 전지가 너무 튀어서 예. 반도체랑, 그러면은 보증금을 2억 원 플러스 월세로 바꾸고 싶을 때 그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바꾸는 그 퍼센티지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 5%면은 그 1억 원에다가 5%를 곱하면 5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냥 그 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은 41만 6천 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실무적으로 3억 전세거나 2억에 40만 원 이런 식으로, 아니면 2억에 깐깐하면 2억에 42만 원 칼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1억을 얼마로 바꿔왔느냐, 이게 전월세 전환율인데,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좀 금리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2010년, 11년에는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막 6%였는데 네. 6, 7%였는데 그때는 1억 원이 한 600 정도로 바뀌어서 1억에 한 50만 원 이런 거였고요. 2014, 그러니까 15, 16년부터 이게 4%대로 내려가서 네. 1억에 400만 원. 네. 그러니까 40만 원 다 받지 못하고 36만 원, 35만 원. 코로나 때는 1억에 25만 원도 나왔고요. 그거는 3% 받았다는 거고, 지금은 다시 올라가서 5% 받거든요. 그러니까 1억에 42만 원 다시 받아요. 그렇게 시장에서 금리 따라서 조금 전환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전세 금액이라는 것이 일단 시중금리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환산되는 전세 금액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전세는 서울 지역에만 유난히 이런 특징이 나타났는데 2008년부터 16년까지 2배 올랐어요, 전세가. 네. 원래 전세 그렇게 올랐던 적이 네. 전국적으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08년에서 16년까지 있었던 거는 전세 대출이 늘어났었던 기간. 전세 대출.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전세 대출 먹으면서 자라가지고 네. 원래는 전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지 못했는데 네. 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하니까 이자만 내면 되니까 전세가 쉽게 늘어가지고 전세가 상승률이 유난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높아진 전세 가격에 2배를 받고 있으니까 전 좀 더 비싸다고 느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16년 이후부터의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대출 먹고 자란 전세이기 네. 때문에 과거 전세와는 조금 다르게, 과거엔 우리 순 알자산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레버리지 가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세 금액이 좀 높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수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자주 그렇죠.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전세금 자체를 이제 다 자기 자본으로 이제 네. 조달했었는데 네. 전세 대출 제도가 사실 생기면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담보는 사실 집값 하나밖에 없고 또 집주인이 주택 담보 대출 끼고 있는 경우는 그 와중에도 또 전세 대출도 나온다는 네, 게 그리고 전제고. 아시다시피 21년에 네. DSR 논의할 때 전세 대출 받는 건 DSR 포함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차주 입장에서 전세금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전세금을 쉽게 받아서 쉽게 올려주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전세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질문하신 것처럼 그냥 월세 전세가 전환되는 비율도 있고 이렇게 책에 자세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냥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전세 금액이 결국에는 월세를 다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금액의 평균 추이만 잘 쫓아가서 보시고 주택 가격이 몇 배인지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 정말 단순하게는 전세값 기준으로만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역별로 좀 차이를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두셨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청자분도 영상 보시면서 그냥 지금 평균 전세가에 몇 배를 곱하면 적정가가 나온다까지 이제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대체 몇 배를 전세가에 곱해야 되는지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이건 어떻게 나오나요?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서두에서처럼 하이닉스는 그럼 몇 배가 적당하냐? 약간 이런 거거든요. 지금 AI 사이클에서는 PBR 몇 배 줄 수 있냐? 이런 거고, 목표 멀티플이라는 거는 몇 배가 적당하다. 이거는 사실은
되게 성장률이라던가 할인율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거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성장률이 높으면 당연히 배수가 높죠. 그리고 성장률이 낮으면 배수가 낮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국 전체를 그냥 지역별로 나눴을 때요. 네. 성장률이 제일 높은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서울 뭐 아닐까요?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배수가 제일 높은 게 성장률이 제일 높다고 네. 한다면은 현재는 지자체 단위로는 세종시가 제일 아, 높습니다. 세종시. 네. 세종시는 현재 매매 가격이 전세의 2.5배가 평균입니다. 예. 그러니까 4억이면 10억이라는 거예요. 세종시 가격이 예. 그래 생겨 먹었고요. 예. 그 다음 높은 데가 서울입니다. 네. 서울은 평균적으로 2배고요. 네. 서울이 매우 넓기 때문에 서울 외곽에서부터는 1.7배에서부터 오지만은 핵심지로 갈수록 2.2배, 2.3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네. 하고 지금 올해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송파 지역이 지금 2.2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렇군요. 서울 평균보다도 10%가 좀 더 높아서 거의 뭐 역사적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매우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는 평균적으로 1.7배 정도 적용을 받고요. 인천이 약간 낮은 1.6배 정도 네. 적용을 받고 그리고 부산, 대구가 장기 평균이 1.5배였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은 장기 평균 1.5배인데 20년부터 좀 신축 아파트가 되고 준공이 되면서 서울이랑 조금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구도심 재개발이 너무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지금 새 아파트에는 평균적으로 전세 2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34평 기준으로 하면은 그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 아시아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아시아드 롯데캐슬인데 이 단지는 전세 4억 6천 정도 되는데 매매는 9억 되니까 거의 2배 받고 있고요. 현재 부산의 신축들은 다 평균 2배 정도 받을 정도로 좀 선호도가 높고 이런 것들이 평균 가격을 좀 끌어올려서 현재는 부산이 1.7배, 대구가 1.5배, 나머지 광역시도 1.5배대,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1.3배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차이고요. 그 지역 간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동일 지역이 과거 대비 지금 얼마나 받고 있고 과거보다 지금 더 높은지 안 높은지, 높다면 뭐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돈의 힘으로 올라간 건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도록 그런 기준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동일 지역, 사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가치 평가 중에 PER 네. 밸류에이션이나 뭐 SK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그 SK 하이닉스 종목의 역사적인 PBR 추세를 그리면서 저희가 밴드를 이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경우도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전세가 자체가 지금 전세 대출로 네. 이제 2010년 이후로는 좀 뻥튀기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 좀 정치적 문제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 여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대출을 사실 없앨 수 있는 제도로 가정하면 이 뭔가 밸류에이션 거품이 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거를 새로운 뉴 노멀로서 이 제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면 전세 자체가 그냥 그 베이스가 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전세 대출이 특히 5억 원까지 박근혜 정부 때 확장이 되면서 2014, 15, 16년을 거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주담대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전세 대출이 폭증하게 되거든요. 특히 17년, 18년도에. 전세 대출이 서민 대출이라는 프레임이 여전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전세금 전체에 대한 그 돈을 월세랑 비교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금을 타인 자본으로 대출로 조달하다 보니까 조달금리가 더 싸거든요. 결국 투자의 기본은 자기 자본 비용보다 타인 자본 비용이 더 싸니까 남의 돈 많이 써서 사업하라는 게 베이스인데 전세도 내 돈보다는 남 돈이 싸니까 은행에서, 그리고 은행은 뭐 어차피 보증기관에서 다 보증해주니까 리스크 제로고 보증기관은 전세가 크게 문제될 일 없으니까 관련 보증해주면서 보증료 챙기고 이게 딱 그 삼각 트라이앵글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임차인도 전세가 싫은 게 아니죠. 월세보다 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보증금 다 돌려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전세 대출을 갑작스럽게 없앨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뭐 최근에 전세 사기도 많고 해가지고 그리고 전세 대출을 DSR에 넣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전세가 DSR로 반영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2년 만기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세는 명목 20년의 임차료니까 네. 20년 상환 기준으로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너무 무리한 비중 반영도 안 될 것 같거든요. 21년에 이런 논의할 때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가지고 그냥 전세도 2년 만기 임차료로 상환해야 되니까 2년으로 이제 상환 금액을 놓게 보면은 전세 한 4억만 살아도 1년에 2억 상환해야 되는데 그럼 DSR 40%인데 그럼 자기 소득은 5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전세를 반영을 안 했는데
그냥 전세금은 통계 기준으로도 20년치 임차료이기 때문에 그냥 20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전세 기준으로 20년치 임차료를 이제 해당하는 금액만큼 DSR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네. 또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사실 대한민국 주택시장 상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른다고 주장하면 뭐 너무 영끌족이 되고 또 내린다고 주장하면 또 폭락이가 돼버리는 약간 사실 현실에서 실거주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란 걸 사실 일반 개인들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실거주만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당연히 실거주랑 투자 같이 잡는 걸 또 최대 목표로 해야 될까요? 일단 어떤 자산이든 매수를 하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자산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역시 사시는 순간 자기 자산 전체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기게 되고 그 부동산이 상당한 매수 포지션이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매우 높은 축에 속해요. 그리고 매우 높은 축에 속한다는 게 전세의 2배 정도 된다는 거는 전세가 20년치 임차료니까 2배는 40년치 임차료여가지고 40년 내야 되는 월세를 일시불로 오늘 다 주고 주택을 산 다음에 이제 상승을 기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출이 많다 보니까 금리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라는 게 우리가 주식이랑 비교하면은 주식은 분할 매수가 돼요. 아파트는 분할 매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가격 분할도 되고 기간 분할도 되는데요. 아파트는 오늘 한 날 한시 어떤 특정한 날에 좋은 날 잘 선정해가지고 그냥 딱 그날 지정해서 딱 그 가격에 정확하게 동호수를 찍어서 사야 되고 특정 지역 전체를 사는 것도 안 되고 개별 호수만 사야 되다 보니까 리스크가 커요. 근데 사람들은 부동산이니까 주식은 종이고 부동산은 이제 실물이어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산 구성상 이제는 부동산이 매우 위험 자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좋았고 그거는 우리가 수십 년간 성장해 왔기 때문인 것 같고 근데 그 수십 년간 좋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로 바라볼 때 다른 자산 대비해서 성과가 좋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그 부동산 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좋은 시기에 투자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좋은 시기에 투자하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으면은 좋은 타이밍을 잘 잡거나 좋은 가격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 때나 잡으면서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교사가 20년, 21년 같은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부동산은 역사적으로 언제가 그냥 좋은 시기였냐? 정부가 가계대출 열어주는 정책을 제도적으로 펼 때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수요 공급이고 수요는 소득 플러스 대출인데 대출 먹고 자라는 건데 정부가 가계대출에 펌핑하면은 그때는 대출을 많이 먹고 자라는 거고 그리고 이건 최근에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특례론 열면서 가계대출 올라가니까 주택가격 올라가는 것처럼 이거는 장기 시계를 보더라도 그냥 대출 먹고 자라는 거는 거의 그냥 항상 거의 들어맞는 말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정책이 완화적일 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98년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계대출 열어준 게 6년 동안 지속됐고요. 초강세장이 여기서 초강세장은 초과 상승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2014년에도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그 초강세장이 2019년까지 14, 15, 16, 17, 18, 19까지 갔다가 20,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대출 열어주는 초강세장이 열려가지고 이게 한 7년 정도 이어지게 된 거거든요. 현재는 DSR이라던가 이 100% 넘었다는 거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해서 그냥 부담이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가계대출을 구조적으로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대출을 좋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좋은 시기가 아니면은 가격이라도 싸야 돼요. 그럼 가격이라도 싸야 되니까 장기 평균 가격의 바닥이어서 저희가 체감적으로 12, 13년 가격이나 그러니까 무려 2010년부터 한 14년까지 5년 넘는 기간 동안에 완전 절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전세 1.3배, 1.4배 엄청나게 절어 있었는데 그런 좋은 가격에 사면은 좋은 시기는 아니어도 좀 기다리면 성과가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대출을 그렇게 열어주지도 않는 기간인데 가격은 매우 높은 구간이에요. 좋은 시기도 아니고 좋은 가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굳이 사서 더 높아지기를 그 작은 룸을 바라기보다는 이 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나중에 장기간에 걸쳐서 좀 시간 지나 보면은 정말 이도저도 아닌 성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재는 투자에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주택 실거주는 언제든지 사라. 이 말도 이제는 고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주택 실거주 언제든지 사라는 거는 과거처럼 부동산이 완만하게 움직일 때나 적합했던 말인 것 같고요. 20년을 거치면서 대출금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언제든지 사면은 마치
10만 전자 살 때 사가지고 지금 7만 전자 됐는데 다시 10만 전자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개인들한테 설명해서 국민주라고 얘기할 때 되게 거부감이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되게 시클리컬한 주식을 사이클을 타는 주식을 고점에 사면은 영원히 그 고점 다시 오기 힘들 수도 있는데 아무 때나 사라는 건 되게 그냥 무지몽매한 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도 아무 때나 사시기보다는 타이밍 가격 보시면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타이밍 가격 안 보고 사는 거보다는 보고 사는 게 더 높은 확률로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것도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 당장 전세 때마다, 만기 때마다 이사 가는 게 너무 힘들다거나 아니면 뭔가 모종의 이유로 자녀 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일자리 등의 이유로 투자성은 차치하고 일단 실거주만 보고 뭔가 한 채를 사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어떻게 조언을 주고 계신가요? 그거는 저는 임대차법 개정되면서 갱신권이 생겨가지고 같은 단지에서 같은 호수에서 4년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아파트가 한 채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육아를 목적으로라고 했을 때 보통의 경우는 학군지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군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차 수요가 많으니까 매매 가격은 더 비싸잖아요. 그 임차료 기반으로 전세가 설정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임차 수요랑 매매 가격이 제일 비슷한 게 대치동이랑 반포동 일대인데 대치동은 같은 강남구 안에서도 월세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높은 월세에 기반해서 전세도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가장 높으니까 곱하기 또 2를 해가지고 매매도 가장 높은 지역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임차료에는 학군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죠. 교통교육, 학군, 편의시설을 반영하면서 입지 요건이 작동이 되니까. 그런데 학군 프리미엄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가격을 40년치를 주고 매수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키우는 기간에는 그냥 몇 번, 한 2번 정도만 이사 가도 12년이 거주가 가능해서 저는 그냥 그런 지역에서 오히려 월세를 선택하는 것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굳이 네네네. 비싼 전월세도 전월세도 비싼데 굳이 매매까지 선택할 필요가 매매는 없다. 엄청나게 비싸니까요. 예, 지금 진짜 그 동네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나 30평대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일반 소득으로는 아예 불가능하고 예. 종전주택 처분하면서 사야 되는데 그런 자산이 자기 전체 자산의 절반 이하다.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이 포지션의 반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편하게 사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집 한 채 사면은 자기가 진짜 완전 영끌해야 된다. 그리고 내 자산 전체가 그 집 한 채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젊은이들 20대부터 40대 정도까지는 집 한 채를 만약에 사셨다면 현실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좀 중위소득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재산의 한 70% 못해도 이상은 부동산이 차지게 되는데 이 구조 자체도 좀 이렇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과 시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안 좋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새로 내가 어떻게 돈이 좀 생겼는데 이거를 부동산에 좀 높은 포지션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거는 저라면 안 할 것 같고요. 아마 5년 전이었으면 했겠죠.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산에 대해서 긴 시간을 가지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새는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뭐 7월에 샀다가 9월에 팔고 2월에 샀다가 11월에 팔고 막 ETF처럼 사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사고 팔 생각으로 하면은 언제 돈을 버나. 높은 가격에 막 질러서 사고 낮은 가격에 쫄아서 팔면은 돈을 언제 버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투자는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고 아파트 매수도 이것도 투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결국 자산을 매입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투자하게 되신 건데 그거를 좋은 시점이랑 좋은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요즘은 뭐 이번 달 다음 달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 달 올라갈 것 같다. 왜 이번 달 올랐으니까. 뭐 다음 달 내려갈 것 같다. 왜 이번 달 그냥 내렸으니까.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비싼 주택을 그렇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물론 알아서 하고 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우려 포인트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도 약간 뭐 너무 추세 추종하듯이 너무 이제 막 상승 추세 그냥 편승해서 빨리 사고 뭐 너무 단타 위주로 좀 접근하는 현상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추세 추종 전략이 사실 또 부동산에 적합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가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뭔가 자산에서의 부동산 비중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라는 걸 구매할 때는 사실 그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가치 그리고 네. 뭐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제 매년 조금씩 될 가치도 있지만 네. 그냥 부동산에 있어서 땅의 가치는 앞으로 우상향한다. 아니면 땅이라는 재화 자체는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땅만 보고 대지분이 높은 아파트 투자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뭐 대한민국에서 거래될 만한 아파트나 뭐 사실 공동주택에도 지분 가치가 어느 정도 땅의 가치 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아파트의 가치와 별도로 땅의 가치가 만약 인플레이션과 비례해서 계속 상승한다고 가정하면은 뭐 이런 땅의 가치는 어떻게 좀 가격에
좀 프라이싱을 반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토지랑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토지는 말씀하신 경우 집합 건물은 대지 지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는 그 주택이라는 형태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니까 집이지만은 뭐 한 40년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토지를 계속 갖고 있으면은 새로 재건축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소위 영원히 그 토지를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도시라든가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가격은 눈에 보이는데 이제 가격이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하셨던 성장률과 금리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 이 시장에 이런 것들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가치는 더 좋아졌지만 그 금리가 굉장히 높거나 하는 경우에는 긴축적인 상황에서 표시되는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체감하는 가치는 별게 아닌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그 돈의 가치가 지금 그 가치가 아닌 거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인 건데 그런 것처럼 부동산이라는 거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금융 완화적인 환경이냐 뭐 금융 긴축적인 환경이냐 쉽게 말하면 금리 올리고 있는 국면이냐 내리고 있는 국면이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22년 전에는 최근 직전 3년 전에는 금리와 부동산에 대한 시장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부동산이 좋다 이런 주장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20년, 22년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요. 금리를 올리는 건 부동산에 무조건 안 좋고요. 가치와 무관하게 표시되는 가격이 내려가니까 금리를 내리는 건 부동산에 무조건 좋습니다. 좋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가격이 높게 기표가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토지 가치가 뭐 오래되고 토지는 뭐 연구하고 도시가 생존하면은 계속해서 가니까 괜찮겠지만 이제 금리 추이를 정말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그냥 제 개인적인 고민은 서울 수도권이라는 게 지방을 막 잡아먹으면서 잘 자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조금 터져나오는 게 요즘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잠깐의 이탈도 견디지 못하고 네. 진짜 톨러런스가 너무 낮아진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농담도 없어졌고 그냥 낄낄거리는 게 없고 그냥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어디 가서 죽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공격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 수도권 과밀화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방 가면 다 텅텅 비어있고 결국 가치라는 거는 그 제 책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예.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이 개선되면 가치가 상승한다. 교통망 좋아지고 교육시설 좋아지고 편의시설 좋아지고 자연환경 더 개선되고 이러면 가치가 상승하죠. 네. 근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럼 물리적인 변화 말고 사람의 그 선호도에 따라서 비물리적인 변화가 생겨요. 그냥 코로나 때 우리가 외곽 선호했던 것처럼 네. 몰려 사는 게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냥 외곽에 살아보니까 자연환경에 사니까 좋다 재택근무하고 하면서 외곽지 주택이 한때 반짝 인기였던 거거든요. 그거는 외곽지 주택에 물리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단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선호도가 바뀌면서 그쪽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서 가격 상승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수준이 아니지만 훌륭한 투자자시라면은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이 변하는 것도 추구하면서 도시가 고도화되는 거에 더 집중하실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람이 뭘 더 미래에 더 선호할지 예를 들면 교육이 지금 네. 여전히 미래에도 어마어마한 이런 파워를 낼지 막 이렇게 통근통학 1시간 반씩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높은 가치를 줄지 막 이런 거를 잘 생각해보고 지금 지방은 뭐 어마어마하게 절어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방이 천년만년 절어 있을지 아니면 여기는 뭐 부활 스토리가 없을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든가 이렇게 뭔가 그 사회의 변화를 그런 거를 잘 보실 수 있다면 그분은 진짜 위대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로서 요 한국의 부동산의 소위 장기 전망하면 뭐 인구랑 출산율을 감안해서 너무 인구 구조가 망가지고 있다 예.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쇠락해간 일본의 지방처럼 가치가 우상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때가 되면 부동산 자체가 한국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투자 자산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청개구리 성향이 있다 예. 보니까 지금 서울로 대표되는 수도권이 그 장기 멀티플에서 높은 가격 구간대를 계속 건드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비싸 보이고 먹을 룸이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지방은 장기 평균 멀티플이 1.34배였는데 현재는 막 1.1배까지 떨어진 지역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데는 밸류에이션 하단을 깼다는 거거든요. 그럼 밸류에이션 하단 깨고 내려갔는데 이런데 잠깐의 트리거만 있어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작년 세법 개정안에서 지방주택을 살리는 여러 묘수가 들어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지방이 좀 스스로 살아나야 되겠죠. 어떤 네. 전환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생활하는 그런 게 많아지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좀 더 긴 세월로 보면은 1960년대, 70년대 서울시 인구 200만에서 1000만 명 갈 때 그 소위 10몇 년 만에 800만 명 늘었고 전 세계 최고 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 그 고도 성장과 압축 성장, 이 과정에서 땅값이 10,000배 이상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은 역사상 최고 수준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으로 삼을 만한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여전히 가장 높기 때문에 부동산이 매우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봤을 때, 그냥 높은 가격대만 너무 추가하시기보다는, 이게 주식으로 치면은 막 급등주 사고 싶죠. 막 쫙 올라가니까. 그리고 가격은 사람을 홀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 사람들이 정당성을 부여해요.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는 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격이 주는 힘이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가격들조차도 결국 다 그 시장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막 밸류에이션을 보더라. 작년 12월도 생각해 보시면은 세상 망할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30%, 35%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어디서 그냥 뚝 튀어나와가지고 이건 이 가격은 아닌 것 같으면서 매수에 나섰던 이런 것들이 그 시장의 자발적인 작용이었던 것처럼, 지금 역시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은 지금 너무 높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처분하는, 혹은 수요가 못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도권 과밀화가 지방 죽이면서 커졌기 때문에 한 몇 년은 더 좋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 지방이 정말 죽어버린다면은 뭐 수도권도 같이 죽는 거니까, 이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멀티플이 내려가는 국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10년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가격을 중심으로 좀 아파트를 다뤄봤는데, 네. 사실 그 주식시장에서 양대 지표하면 일단 가격과 거래량이 일단 시장에서 매일매일 생성이 되는 데이터인데요. 네. 그럼 아파트의 거래량에 대해서는 그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20년, 21년, 22년, 23년을 보면은 그러니까 거래량은 아무래도 화랑기 때 거래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침체기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 지금도 똑같이 침체기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왜 침체기냐 이렇게 뭐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은 그러니까 그 거래 수요가 약해서, 그러니까 현재 거래가 침체되는 건 수요가 약해서이고, 수요가 약한 거는 가계의 대출이 그러니까 소위 꽉 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출이 룸이 있어야지 그 대출을 쓰면서 좀 올라갈 텐데, 또 가격이 좀 싸 보여야지 좀 적극적으로 달라붙을 텐데, 현재는 너무 높은 가격대에서 그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수요가 세게 달라붙지 못하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처럼 거의 극도로 얼어붙은,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히 그냥 증발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증발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되는 거래량이 따라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없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거래량이 올라왔지만 정상화되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그러니까 뭘 하락이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부양 프로그램이 없고, 그 다음에 가계대출이 DSR 40% 꽉 채워가지고 수요가 녹아버린 그 휘발성 있는 한 6, 7개월을 보내면서 저희가 공포를 느꼈잖아요. 금리는 계속 막 올라가고. 근데 지금은 2월부터 현재까지를 보면은, 23년 2월부터 7월까지를 보면은 44조 원 이상의 부양 프로그램이 받치고 있죠. 역전세가 온다 그러니까 특례 역전세로 또 다른 부양 프로그램을 딱 받칠 생각이죠. 그리고 청약이라든가 이런 수도권 미분양이 나면은 지방까지 초토화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수도권 청약 살려야 되니까 청약 관련 규제를 일단 다 풀었죠. 모든 돈이 수도권으로 오도록 다 세팅해 놓으니까 지금 지방이 좀 양극화로 침체 중인데, 그러면서 시장을 돌려세웠잖아요. 돌려세웠지만 여전히 가계대출 룸이 조금 작으니까 수요가 반밖에 안 나오는, 거래량이 반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우리의 그 민낯이고 어느 게 그 정상 상태냐 했을 때, 저는 그냥 특례 한시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지금이 조금
비상사태고 다시 정상사태로 내려간다면은 작년 하반기만큼은 아니겠지만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분위기가 다시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조금 조심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네, 거래량을 토대로 봤을 때도 좀 조심할 때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 주식에서 가치평가 방법으로 이제 PER, PBR도 따질 수 있지만 네. 현금 흐름 할인, 이제 절대가치평가법이죠. 실제로 기업이 발생하는 잉여 현금 흐름을 이제 현재가치 할인을 합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아파트도 응용하신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현재가치 평가법에 대해서도 혹시 뭐 간단하게만이라도 어떤 컨셉인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책에서 현재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가치 평가라는 거는 현금 흐름을 할인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PER이나 PBR 같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의 밸류에이션이 있고, 이건 좀 쉽죠. 아파트에서 이걸 많이 써요. 우리 아파트 뭐 8억? 우리 아파트가 좀 더 좋으니까 뭐 저 아파트는 7억 5천. 근데 저 아파트가 한 8억 5천 거래 찍으면 그럼 우리 아파트 9억 되겠네. 약간 이런 게 그 거래사례 비교 PER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전세 곱하기 몇 배, 이런 게 현금 흐름 기반으로 그 할인한 밸류에이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격받을 포인트들도 있거든요. 그 월세라든가 월세 증가율을 얼마로 보느냐, 그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을 몇 % 할인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공격받을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책에서는 제가 선정한 기준을 일단 제시를 했는데, 1년마다 2.5%씩 월세가 오르는 거를 전제로 했고, 할인율은 전월세 전환율을 쓰는 거를 전제로 제가 배수를 말씀드려서 뭐 이제 서울은 몇 배, 수도권은 몇 배 이렇게 제시를 한 건데요. 그런 배수, 그런 조건에 대해서 각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DIY로 자기가 하실 수 있게 제가 그 테이블을 올려놨어요. 1년에 나는 3%씩 앞으로 한 계속 100년 이상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3% 테이블로 떠서 계산하시면 되고, 할인율도 뭐 최상욱이는 전월세 전화를 썼는데 나는 10년 국고채 쓰겠다, 아니면은 뭐 딴 거 쓰겠다 하면은 그 퍼센티지 활용해서 하면 배수가 나오거든요. 여튼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 할인법은 어떤 숫자 선택하면은 그 작은 숫자 변화에도 크게 변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거를 거래사례 비교랑 반반 섞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상업용 건물 같은 큰 1조짜리 건물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 연말에 이제 재무제표를 결산해야 되니까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 평가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동산에도 임차료가 있고 할인율이 있으니까 현금으로 할인을 쓰는데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비슷한 건물이 옆에는 얼마 팔렸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랑 이거를 반반 섞었어요. 그래서 반반 섞어 쓰는 거를 쓰셔도 좋고, 결국에는 뭘 하든지 간에 자기 로직이랑 자기 방식이랑 이런 게 있으면 되고, 중요한 거는 뭘 쓰든지 간에 그 시장 가격 설명력이 좀 높아야 되거든요. 내가 쓰는 방식에서 어떤 거가 변한다고 생각해서 그게 변했는데 실제 가격이 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월세 전세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빠지나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일부 월세 전세가 올라갈 때 집값이 빠지는 구간이 있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아까 08에서 16년 구간, 전세만 2배 오르고 매매는 고정, 이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전국적으로 해봤을 때 서울 분들만 다르게 대답한다고 제가 느꼈어요. 월세 전세가 올라가면은 집값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월세 전세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리냐면은 월세 전세가 이렇게 막 쌍둥이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죠. 그 두 선이. 그러니까 항상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지방광역시에 가서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가 오릅니까 내립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뭔 소리 하나,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세 곱하기, 그러니까 이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자기가 쓰는 그 밸류에이션이 뭐가 됐든지 간에 가격 설명이 높은 방식으로 잘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제 책을 무조건 다 따라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렇게 썼더니 설명력이 높아졌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응용할 부분은 이 부분이 응용할 거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본인이 직접 응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 뭐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역전세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또 집주인을 위한 대상으로 대출 너무 확대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좀 위기가 좀 그렇게 커지지 않는 모습인데, 집주인 입장에서 또 세입자 입장에서 또 지금 빌라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는 평소 대표님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위주로 상담을 좀 요청을 하시나요? 일단 빌라랑 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너무 높게 세팅될 수가 있어가지고 역전세 그 문제나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전세 사기 문제가 유난히 밀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만 보더라도
전세가를 90% 이상에 세팅하려 하거든요. 아파트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없어졌는데 빌라와 오피스텔이 이렇게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전세가 싸다는 그 프레임이 사람들이 너무 그 갇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세가 싸기보다는 그 전세는 공제도 거의 없고 월세는 공제라도 있는데 그리고 월세는 다달이 되잖아요. 전세는 일시불로 다 내버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현금 흐름 관점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전세는 심지어 미반환 리스크가 있고 매매 가격이 전세가보다 빠질 수도 있는데 그냥 전세는 싸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전세를 선택하는 경향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일정 퍼센티지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월세 임차가 그렇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진짜 부자일수록 월세 살아요. 물론 뭐 더 부자는 여러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월세를 정말 사시는 거가 막 그렇게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개인 간 임대차 그냥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거여가지고 저 역시도 내가 이제 전세를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보증금 4년 이상은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월세를 그냥 프리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빌라와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전세 관련 그런 문제가 그 지역에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가치평가하라 하시면은 그것도 현금흐름 기반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다만 책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조건들이 좀 달라져 가지고 뭐가 달라지냐면은 오피스텔처럼 건축물 수명이 긴 경우에는 이게 정비 사업이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냥 변수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1세대 주상복합도 재건축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세대 주상복합을 재건축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 건축물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쓰이는 게 확인돼야만 어느 정도 좀 밸류에이션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다 재건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2번 재건축이 되거나 재건축 한 번 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도 있고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바뀌는데 주상복합이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가치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그리고 뭐 빌라 좀 이게 더 어렵겠지만 빌라에 대해서 또 재개발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 물건에 대해서는 좀 밸류에이션이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일반적인 주택은 대부분 다 그 전세 베이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용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입하게 된 그 순간부터는 감정평가액, 권리가액, 비례율, 그러니까 예상 감평가액, 예상 비례율, 또 예상 권리가액, 그다음에 예상 일반 분양가, 예상 조합원 분양가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막 논의하다가 관리 처분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세팅되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또 정산하게 되면서 거의 한 3번에 걸쳐서 변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권리가액이랑 비례율 보면서 이제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일반 극초기 단계라거나 아니면 이제야 뭔가 시작하려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부분의 지역이 그 소름 공식을 적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의 러프한 그 적정가 계산도 이 책에 다 담고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어디 나가서 아예 못하고 있는데 재건축 역시 현금흐름 방식으로 얼마든지 계산이 되고 그 책에 그 내용을 잘 삼았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현재는 낮은 임차료인데 재건축 때문에 높은 임차료니까 이 높은 임차료를 할인해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시도록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질문 사실 다 마무리했고 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격이라는 게 그냥 지나고 나면은 그렇거든요. 올라갈 때는 세상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갈 때는 세상 내려갈 것 같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은 그냥 그때는 과열이었고 또 그때가 진바닥이었고 이거를 항상 지나고 나면 느껴서 지난 시점부터는 우리가 과거를 볼 때는 다 천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를 전망할 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미래를 전망할 때 어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집이라는 게 이렇게 비싼 자산인데 이렇게 그냥 뭘 하나 잡아도 기억 원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10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출을 뭐 5억 이상 받고 6억 이상 받고 이러면 원리금 상환액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물론 신중하게 결정하시겠지만은 이런 결정하실 때 좀 더 긴 시기를 걸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떠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도 투자를 항상 잘했던 게 아니고 망했던 때가 있었는데 늘 조급했을 때 망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투기가 별게 아니고
뭐 여러 채 사면 투기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자산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먹고 자라는데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게 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샀는데 내일 다 바로 올라야 되고요. 오늘 산 주식이 오늘 바로 올라야 되고, 오늘 산 코인이 오늘 바로 올라야 되고, 우리가 영어 공부 오늘 시작했는데 내일 네이티브가 될 수 없잖아요. 결국 모든 일에는 시간을 녹여야 되는 건데 그 시간 부분을 다 생략하고 오늘 생각한 내러티브가 좋은 일이 내일 바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이게 투기적인 마인드예요. 그리고 이런 투기적인 마인드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투기적인 마인드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제어하시려면은 결국에는 숫자가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 숫자에서 시간을 녹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시간은 주택에서는 임차료, 이 주택의 매매 가격이 몇 년치 임차료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되시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급변할 때 한번 초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승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